반갑습니다. 구만수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해외 부동산 투자 팁 세 가지 이렇게 되는데, 일전에 한번 그 베트남 관련해서 아파트 투자로 많이 가신다고 해서 이제 작년이 됐다 그죠? 오늘 1월 2일이니까 이제 제가 베트남을 두 번 방문해서 그 이제 호치민 싹 다 돌았죠. 돌고 그거 아마 유튜브에 구만수 베트남 이렇게 치면 아마 쭉 나올 겁니다. 올려놔도 올려놓고 호랭이 TV에서도 이제 한번 그 이호룡 대표하고 같이 이제 베트남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지금 하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제가 돌아보니까 좀 뭔가 몇 가지 이제 좀 챙겨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로 되더라고요.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 그 후랭이 TV에서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국은 한국 돈으로 이제,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으면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돈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돈이 남았던, 수익을 받던, 손해를 받던, 어찌됐든, 돈이 있을 것이고 그 돈을 이제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올 거냐 하니까 사실 지금 해외 이제 저기 자본주의 국가들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찌됐든 그렇게 힘들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폐쇄적인 경제다 보니까 한국으로 돈을 빼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앞전에 올렸던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지고 오기가 힘들다. 특히나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핑크북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등기부등본하고, 마찬가지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돈이 들어갔다가 돈이 다시 나올 때는 굉장히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요. 이게 내가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손치더라도 이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당신의 소유였냐라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쉽지 않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 은행 부지점장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었어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사례가 없었다. 한국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돈이 돌아온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그걸 방송에다가 이제 해놨더니만 밑에 이제 댓글이 막 달린 게 뭐냐면 어제도 송금했는데 이런 이야기. 쉽다, 할 수 있다, 이런데. 이제 그게 제가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베트남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시는 분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에이전시들이. 이게 환치기, 지금 화면에 보이죠? 환치기 방법을 하는데요. 이게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이제 베트남에서 만약에 수익을 봤어요. 봤는데 그 수익금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려니까 가지고 올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제 이런저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가 힘드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이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제 개인 간 거래로 이제 돈을 한국 돈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보니까 그 베트남에서는 이제 딱 이제 베트남에서 사람 둘이 앉고 한국에서는 둘이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좌로 바로 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에서 3억 동을 넣어서 5억 동 그래서 2억 동을 이익을 봤어요. 봤을 때에 그러면 그 2억 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서류가 필요해요. 달러로 다시 송금을 하기 위해서 바꿔서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돼서 하기가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시간으로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거기에서 아파트 소유권 넘겨주고 5억 동 돈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데 그 이제 베트남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의 자기 계좌로 그냥 받는 거죠. 한국에서 누가 그 5억 동에 해당하는 한국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환치기 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보면 이제 불법 체류자분들, 그분들 월급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송금할 수 있고, 송금을 못하니까 그냥 바로 그 매도한 저한테 바로 계좌로 쏘는 거죠. 한국 돈으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 환전이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이게 어떤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돈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제 추적을 당하게 돼서 뭐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라고도 합니다. 이제 뭐 범죄에 연루되면은 그 돈이 이제 압류돼서 또는 몰수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한 1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환치기 했다고 해서 뭐 엄청 자랑스럽게 이렇게 막 댓글이 달려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국으로 돈을 가져오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이제 요만큼의 이제 이게 베트남 동으로 또는 달러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는 이제 환율입니다. 이제 이게 달러당 동 이제 환율인데요. 그러면 1달러를 가지고 지금 얼마를 바꿀 수 있냐면은 2008년도에는 16,000동 정도, 16,300동을 바꿀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투자를 했을 때에 만약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1달러를 투자를 해서 16,000동으로 바꿔서 아파트 투자를 했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해서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해서 아파트 가격이 23,000동으로 올랐다 칩시다. 23,000동으로 2008년도에 올랐는데 그러면 16,000동에서 23,000동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4,000, 7,000, 8,000동 정도 오른 거잖아요. 올랐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죠. 한국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동을 갖다가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는 1달러를 바꾸려니까 환율이 올라서 23,300동을 아파트 반 돈을 다 주어도 1달러밖에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지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시고 또는 해외 투자를 이제 권장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는 쏙 빼요. 환율 얘기는. 베트남이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나라고 인구가 작고 또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고 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이제 외자 유치를 하고 있고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베트남이 계속 발전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도 유명할 것이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이 얘기는 뺍니다. 그렇게 외국의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즉 달러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달러가 많이 들어간다라면 상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베트남 동 환율은 엄청나게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폭등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이쪽에 그냥 그대로 평행선을 유지하던가, 오히려 달러가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베트남 동의 가치는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더 막 올라가잖아요. 달러는 들어간다는데 오히려 환율은 와장창 올라가고 있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돈을 가져 나올 때 설령 가지고 나온다 손 치더라도, 또 설령 환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때 환율로 하겠어요, 이때 환율로 하겠어요, 오늘 현재 네이버에 떠 있는 환율로 한다 아닙니까? 그거를 이해를 안 하고 이해를 못 하고 무조건 괜찮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이 환율 올라간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이번 연말에 보니까 뭐, 어디 그 투자 설명회 하는데 뭐 700명이 눈길을 뚫고 왔다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아니,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좋은 점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율은 정말 해외 투자할 때는 돈이 다시 엑시트, 환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뭐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뒤에 H 달린 거 펀드들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해지할 건데 부동산을 이만큼 부동산이 올라본들 환율로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앞으로 낳고 뒤로까지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비용은 따로고 이제 뭐 수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거 별개의 문제죠. 좀 알아보고 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라고 해서요. 2015년도에 아마 이제 했는 걸로 이제 서로 간에 설명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금융회사는 다른 협약국가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그 나라의 과세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1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뭐 그냥 외국에서 돈 벌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계좌 추적 다 하고 세금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서로 간에 협약을 한 나라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이제 서명한 이제 기사인데요. 보면 국세청 51개국과 조세 금융 정보 교환 여기에 탈세 추적. 오는 2017년부터 국가 간 조세 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 개시될 경우 최대 51개국과의 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이 가능해져서 여기에 탈세 차단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외국에서 돈 번 거 이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서류 넘겨준다는 겁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는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점점점 이제 제도가 정교화되면서 세밀화될 거라는 얘기죠. 지금은 내뒀다가 나중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가만히 내비뒀다가 뭐 5년 돼가지고 그 제척 기간 다 될 때쯤에 막 전수조사 해버리고 막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몇 년 있다가 와장창 한번 다 휘두를 겁니다. 보니까 이제 요 보시면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국가 이래서요. 이게 한번 뒤져보시면 저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세금 폭탄주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제 통장에 또 외국 통장 갖고 계신 분이 이런 문자 받아봤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왔다고 되어 있고요. 이 중국인데 다자간 조세 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따라서 협약 체결 국가 간 금융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가 현재 시행 중입니다. 중국 감독 당국 규정에 의거 금년 12월 말까지 납세 기준 거주성 여부를 거래은행에 신고해 주셔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고객은 당행에 등록된 국적정보 기준 납세 의무자로 판단되어 금융정보가 교환될 예정입니다. 이제 자동으로 준다는 얘기죠. 네가 신고 자체적으로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모가지를 막 쪼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전에 환치기에서 이제 돈을 설령 빼앗다 손치더라도 환율에서 까먹고 또 물론 이제 세금 부분에서 남는 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세금 양도세는 안 내겠지만 어쨌든 거기 보면 만약에 3억동에서 5억동 이제 수익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두드려 맞을 수 있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나라에서 환차손이죠. 이렇게 환차손 먹은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손해 보면 원래 세금 부과 안 하지만 환차익도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차손이 필요 경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두드려 맞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니까 다자간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 이제 1월 올해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2018년 1월 15일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98개국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1년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베트남 신문들이나 이런 게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베트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외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수익이 남고 떠나고를 떠나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돈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투자를 했으면 돈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의 문제. 두 번째는 환율. 수익이 발생해서 아이고 좋아라 해본들 다시 이제 그걸 달러로 바꿔서 한국 돈으로 바꿀 때에 거기서 환초선이 생겨버리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져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은 지금 댓글창 열어놨으니까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댓글 한번 달아봐 주세요. 이 부분은 돈은 갖고 올 수 있다. 제가 이 공식적인 루트로 아직까지는 사회주국에서 갖고 오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나는 돈을 가지고 왔다. 환치기를 한 거죠. 좋습니다. 환치기를 했는데 그 환치기가 이때의 환율로 할 것인지 이때의 환율로 할 것인지 당연히 지금 오늘 송금하는 기준으로 송금받는 기준으로 환치기 하는 기준으로 환율을 정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옛날에 투자를 할 때는 이때 환율로 투자했는데 지금 돈을 환치기 할 때는 이때 걸로 한단 말이죠. 내가 이만큼 수익을 봐본들, 부동산으로 수익을 봐본들 결국은 환차손으로 다 작살이 난다라는 거죠. 쌤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니다,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세금에 관련해가지고 각자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계속 가입을 하고 있으면서 조세 정보가 자동적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들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에 세금 부분, 물론 이제 그쪽 나라에서 세금 낸 부분만큼 한국에서 내야 될 세금 중에서 공제를 하고 이미 낸 세금은 공제를 하고 이제 나머지를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납부 불성실, 그리고 납부 불성실은 사실은 크게 안 되는데 그 뭡니까 그 신고 안 한 거 있죠. 그거는 양도세 엄청 두드려 맞아요. 그거 하루만 늦어도 20%막 때려버리고 하여튼간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세금이 제가 내보니까 이제 준수하지 않으면 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분들 괜찮다고 하는데요. 저는 전혀 안 괜찮아 보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맞는지 틀린지 한번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과연 지금 오늘 괜찮다고 내년에도 괜찮을지 그렇게 베트남이 나라가 좋다 그러는데 왜 환율은 저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누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